한 주가 참 빨리 갑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TV토론회 세 번째 열렸었잖아요. 혹시 두 분 보셨어요? 네, 봤어요. 김근식 의원 보셨어요? 뭐 완전히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저는 완전히 다 봤습니다. 다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네거티브 중단하자. 우리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라고 하고 시작한 첫 번째 토론회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선 인서트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뒤 처음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저는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가 원래 많습니다. 또 그 얘기. 현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는 선두권 후보들이 모호한 입장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공정과 억강부약이 맞는 것인지 네. 좀 묻고 싶습니다.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막바지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음주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벌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억울합니다. 네, 목소리만 들으시고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다라는 걸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는 6명입니다. 박용진, 이재명, 추미애, 김도관,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6명의 후보가 TV토론에서 자신의 입장들 또 상대에 대한 공격들 계속하고 있는 소리 좀 듣고 왔습니다. 이건 김근식 위원장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의 TV토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그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네. 네거티브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스스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은 좀 순화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맞받아치는 걸 좀 자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네거티브 중단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장은 좀 잘 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선의 생리라는 게 뒤쫓아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앞서가는 후보를 공세를 벌여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부족한 점, 약점 이 빈틈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와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사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어제 TV 토론은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좀 자제하는 또 앞서가는 여유가 있었고 뒤쫓아가는 분들의 이제 날선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또 정책 공방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최소한 좀 잘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2등을 달리는 사람들이 그 네. 후보가 1등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그 2등 후보에게 지지율이 오를까요? 어떻습니까? 1등 후보를 공격하면 네. 1등 후보가 실수할 수도 있고 큰 설화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번 한다고 매번 실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러다가 한두 번 덜커덕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덜커덕 걸릴 수 있다. 그럼요. 그걸 노리는 것이다. 그걸 의도하고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그러면 그게 단순한 말실수 설화인지 네. 아니면 앞서가는 1위 후보의 정책 비전이나 국정 철학의 문제가 심각하든지 논란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빈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앞서가는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도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말하는 게 인성은 검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당신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태도가 좀 불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고 첫 번째 열린 토론이었고 김근식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좀 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언론에서는 그동안 네거티브 너무 심하다라고 하다가 어제 토론 끝나고 났더니 밋밋하다 재미없다 뭐 이렇게 좀 또 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라는 게 사실 룰 정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고대의 격투기를 그렇게 재밌게 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보고 싶은데 네거티브는 하지 말라는 이런 모순된 요구를 언론과 국민들이 정치권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건데 이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야의 경쟁은 일단 2라운드고 1라운드에서 각 당 내부의 경선 과정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네거티브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건 그렇게 재밌어 하면서도 국민들이 네거티브를 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냐? 사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뭔가 1위 후보의 안정된 지지율, 지지 기반을 흔들려면 네거티브는 해야 되는 모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이게 지나치게 1위 후보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다 보니 그 나머지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2위, 3위 후보들이 전략을 빨리 바꾸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놓고 공격하고 언론도 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놓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얘기 나왔어요. 이선균과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 원 주는 게 정의로운가. 기생충까지 소환하면서 이제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에 누군가 되게 이렇게 이런 것에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뭐 별로 성공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모두 똑같이 주자는 프레임 안에 들어갔잖아요. 빨리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저는 그 2위 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싶은 건 역대 대선에서 누가 프레임을 설정하고 누가 대통령이 된 날 한번 좀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아무리 논란이 있었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의 뭐 경제민주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 시대정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쪽이 이기지 적폐청산이 무슨 정적 죽이기다라는 것에 표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프레임, 자기의 프레임으로 토론회를 끌고 오려는 그런 노력이 1위 후보 외에 다른 후보한테 필요하다. 그게 보인 토론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기본 시리즈 쭉 나오고 있고 뭐 이낙연 후보는 전 국민 주치, 정세균 후보 공급 폭탄 280만 호, 뭐 학교 위 아파트 뭐 이런 공약들 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공약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닥 그렇게 큰 공감이나 와닿는 게 좀 덜한 느낌도 들거든요. 실제로 저도 선거를 뭐 치러보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선거를 치러보셨지만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정치적인 표를 던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투표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약은 조금 후순위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한 후보를 선택할 때 이 사람 공약 때문에 난 정말 이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찍는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워낙 이제 홍보가 많이 돼 있고 왜냐하면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갑론을박 계속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공약으로 딱 각인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홍보에서 일단 1위한테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약에 대해서 기본 시리즈 공약은 뭐 찬반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해져요. 그럼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강도가 더 세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강도가 더 세지죠. 그러면 언론에서 또 다룰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선거인단에 지금 참여해서 투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본선에 어떤 후보가 올라가서 그 본선에 올라가신 후보를 나중에 국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뽑으시는 부분이나 할 때 공약 때문에 뽑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일단 기본적인 구도가 딱 잡혀 있고 그 구도 하에서 한 3순위, 4순위 정도의 선택의 기준으로 공약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공약만이 어떤 선택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공약에 둘러싼 이 생산적 공론화 과정이 이렇게 많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공약 말고 뭐 보고 뽑으실까요? 다들 뭐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네. 과거 이력,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네거티브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당신 인성이 나쁘다. 네.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려면 한마디로 욕을 그 인성이 나쁜 걸 증명하는 게 다 비난, 욕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를 보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말씀이 맞는데 약간 대선파는 다르죠. 예를 들면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대정신이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검찰총장이니까 법적 공정이 시대정신이 되면 유리하겠죠.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공정보다는 경제적 불평등,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것의 해소, 그 고민을 누가 더 치열하게 했나. 시대정신이 단지 법적 불공정이 아니라 네.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따른 생활의 불공정 해소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정신과 가장 국민들이 그래도 고민했구나라고 보는 게 기본소득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프레임이 짜여버린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중심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그냥 선점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이미지까지 더해져서 경제민주화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잘 안 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시대 정신과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자산이었죠. 그런 게 합쳐진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것. 네. 그게 저는 중심이라고 봅니다. 또 이제 불거지는 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원팀 이거 다 그냥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 이낙연 캠프 쪽에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서른 의원 이 경선 불복론 이게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네. 매번 이제 우리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개파에 대한 고질적인 이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친노 비노 그러면 지금 친문 비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결국 지게 될 경우에 네. 결국 이 민주당이 이런 치열한 경선이라는 게 경선은 치열하겠지만 경선 이후에는 다 원팀에 단합된 정신으로 이제 본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칫 이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중진 의원 서른 의원께서 물론 이제 자기 뜻이 왜곡됐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원팀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니까 당연히 뭐 이게 그럼 경선 불복이냐라는 이제 쟁점이 나온 건데요. 저는 뭐 이런 식의 논란 자체가 민주당의 경선이 상대방 특히 이제 그 후보 진영 간에 굉장히 그 깊은 저는 불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신을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뭐 근데 어느 당이나 또 마찬가지 비슷할 수 있는데 네. 특히나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그 개파 간에 또는 그 후보 진영 간에 불신이 계속 커지고 이게 고착이 되면 정말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긴 다음에 원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서른 의원의 이 말은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도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경선 불복을 누군가 하면 그 사람 민주당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선 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서른 의원이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고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우원식 의원이란 말이죠. 두 분은 굉장히 가까워요. 지난 대표 서른 의원과 우원식 네, 지난 대표 네. 경선 때 서른 의원이 우원식 의원을 대폭 지지했단 말이죠.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우원식 의원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선대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경선 복종하겠다는 선언을 하다. 승복하겠다는. 이렇게 선대위원장끼리. 선대위원장끼리. 왜냐하면 후보들은 이낙연 후보도 당연히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팀 협약식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른 의원 얘기도 경선 불복이다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그 테이프를 들은 사람을
나는 설득 못하겠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근데 설득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건.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설득하고 안 되는 분은 설득해도 안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낙연으로 가야 된다를 정말 돌려서 주장하다 보니 사실 살짝 선을 넘었죠. 경선 불복성 발언. 그러니까 불복은 아닌데 불복성이다. 이런 얘기 정도는 나올 만한 발언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이 얼마나 이 말할 때 느긋하십니까?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매우 바람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른 의원님이 여기서 그만하시면 됩니다. 굉장한 관심법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근식 위원장 쪽으로 말씀을 넘겨야 되겠는데 그쪽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하나만 더. 경기도 지사직 이거 갖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주말 네거티브 중단 선언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 뉘앙스 발언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경기지사직 유지만큼은 저는 이재명 지사님도 쿨하게 내려놓고 당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처럼. 원희룡 지사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과거 2012년에 김두관 지사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선배지만 경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직을 버리는 거하고 경선 후보가 거의 유력하고 확실시되는 분의 지사직 버린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이렇게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직자들은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하라는 게 꼭 90일 전에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법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00만, 1,60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요. 막강한 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당장 보십시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88% 재난지원 주겠다고 결정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는 그건 100% 줄 거야. 내 경기도 예산으로 12% 다 줄 거야. 이게 경기도지사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를 받는 사람한테는 일종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간접적인 선거운동일 수 있다. 그러면 쫓아가는 이낙연 후보나 3위, 4위 후보들은 뭐냐. 현직 지사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뿌리면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일찍 하면 좋은데 늦어도 90일 전에 사퇴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답게 쿨하게 사퇴하시고 당당히 1등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뒤집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최민희 의원님. 저는 가장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사직은 언제 사퇴하라 민주당 내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규칙을. 근데 이게 경선 열차가 출발한 게 이 비행기가 뜬 지 지금 2달 됐잖아요. 2달이죠 거의. 이 2달 정도 된 시점에서 그만두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게 2017년에 안희정 지사. 그대로 현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김문수 지사도 현직으로 나왔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그러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차이는 뭐냐? 2가지예요. 하나는 안희정 지사는 친문 주류, 친노 친문. 이재명은 비주류.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민주당 내부 왜 경선 규정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논의를 해서 박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규정화시켜라.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까요? 지금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토지공개념 3법. 그거 입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이 대표 발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국회의원직 이용한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90일을 정한 건데 그것도 과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선 시작 언제까지 이런 기준을 정하고 나서 지키라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이기 때문에 당하는 서름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재명 지사다운 돌직구 스타일로 돌직구로 아주 쿨하게 내려놓으세요. 아닙니다. 그걸 왜 집착을 갖고 있습니까? 뭐가 집착입니까? 그거는 판단은. 아침에 주중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그러면 선거
대선 후보로서 활동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럼 국회의원들 안 하잖아요. 국회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내려놓으라고 돼 있는 게 없어요. 예, 아니 국회의원은 90일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가진 예산권을 가진 지자체장하고 장관들만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니요, 국회의원도 저는 그 조항에 장관은 90일 조항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저희는 날씨하고 지금 교통 상황 살펴보고 와야 되니 그때 없는 걸 잘 보셔야 돼. 입법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지. 국회의원도 있어야 한다는 기상청 가겠습니다. 날씨와 기상청 정보 한혜정 씨가 전해주십니다. 예, 다 풀고 돌아왔습니다. 학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당 쪽 경선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야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일정 구체화되면서 후보들 사이의 경쟁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후보들 간의 경쟁보다는 당대표 후보 간의 갈등 이게 좀 표면화되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당에서 주최하는 다음 주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회 비판론에 가세하고 원희룡 전 지사는 당대표 자격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내홍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심 공략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와중에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뒤처지는 국민은 국가가 맞지만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거짓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당 밖에 있던 분들이 당으로 들어왔고 입당을 했습니다만 또 유력 후보로 지금 서고 있는데 정작 당대표와의 갈등 같은 것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아서 어떤 거예요, 이 상황이? 김근식 위원장님? 일단 이 상황이 난감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라면 경선이 시작되고 지금 앞서서 민주당 상황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비 경선 되고 본 경선 되면서 이제 경선이 열기가 좀 달아오르면서 후보들 간에 사실은 공방, 날선 비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당은 경선이 지금 본격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당대표와 유력 후보 사이에 일정의 갈등 같은 것이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야권 지지층 분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또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방송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분의 또 개인적인 또 뭐라 그럴까요? 성정, 특성, 성격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네. 두 분이나 그 양 진영의 감정 싸움이 좀 커지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 명 다 일단 정치적으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둘 중에 만약에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의 한 명이 져야만 한 명이 이깁니다만 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둘 다 윈윈해야만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한쪽을 꺾어야만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운명을 같이 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저는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발언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않겠다고는 하십니다만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윤석열 캠프에 우리 신지호 정무실장이 또 방송에 나와서 좀 실수를 크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페북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엄청난 지금 성과와 당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방송 인터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당내 분란과 관련된 개인의 입장을 표명해서 당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데는 공개적인 페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지호 의원이 그랬다 그러면 윤석열 캠프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장 의원님 잠깐 봅시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희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방송에 나와서 한 신지호 의원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바로 페북에다가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 속셈을 알았다. 이렇게 나오면 이 싸움이 확전되는 거지 싸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민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건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아픔을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총장까지도 정권 교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아줄게. 지금 이게 지지자들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캠프의 핵심 인사가 탄핵이라는 말 들고 나오면 그거는 참고 있고 그 아픈 가슴을 달래는 지지자들에겐 거의 비수에 가까운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당 전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게 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갈등은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 나왔는데 당에서 제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건 또 후보의 자세가 아니죠. 당에 들어왔으면 당 지도부와 경선관리위원회가 뭐 이러저런 이유로 18, 20일 토론회 한다. 그럼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1위 후보가 13분의 1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서시겠다는 분이 13분이에요. 그 13분의 1 되기 싫다는 거죠. 그런 대접받기 싫다는 거.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간 이상 국민의힘 법에 따르는 게 맞죠. 그리고 나머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인데 경준인데 경준이가 지금 확정한 일정에 따르면 이달 말 30일, 31일 이틀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후보 등록을 공식해서 서류를 가지고 기타 끝까지 내야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 등록 이전인데 18일하고 20 며칠 날 두 번의 토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은 사회 경제 환원 외교 안보 정치로 하겠다는 건데 시도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뛰겠다는 주자들 다 서로 그 정책 경쟁을 좀 벌이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경준위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 일단 의문이 하나 있어요. 경준위가 그럴 권한까지 있느냐. 아니, 권한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30일, 31일 날 시작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9월 달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토론회가 있을 텐데 굳이 8월 달에 꼭 두 번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고려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경준위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가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그러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최민희 의원 말대로 윤석열 총장이 쿨하게 그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게 경준이가 과연 꼭 그렇게 후보 등록 이전인데 두 번이나 굳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 총장도 오케이 그럼 나도 갈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상이고 그러면서 아까 그 인터뷰에 나왔지만 내가 상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저는 윤석열 총장 다운 것은 거기에 사보타지 안 하고 그 토론에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석을 하는 게 맞고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저는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참석할 겁니다. 참석하라고 할게요. 참석 안 하는 순간 그럼요. 그 지지율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수면에 드러난 건 경준이의 토론의 강행 이 논란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이제 불신이 커지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누가 한 명이 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기사를 또 공유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캠프 관계자가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 대표가 또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저는 이 부분은 좀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진짜 선관위원장, 경선관리위원장이 전행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라디오에 나와서 특정 후보 그만둬 뭐 마음이 콩밭에서. 그래도 민주당은 조용해요. 그리고 당대표가 결정하면 그냥 다 따른단 말이죠. 심지어 다음 주부터는 토론회가 월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지나치게 많고 토론의 피로감. 이재명 기사는 어떻게 해요? 도지사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의 피로감. 계속 토론의 피로감도 있는데 그 토론의 피로감이 있더라도 모든 후보가 지도부의 결정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근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이준석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당 전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대표의 약간 그 불편한 감정의 바닥에 뭐가 있냐면 저도 그것도 나오고 이해가 되고 맞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 중진들의 구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 중진들이 당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당을 흐트리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당 중진들이 그런 구태가 벗어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준석 대표는 대표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저희 주어진 시간이 오버가 됐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죄송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이건 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김근식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